자, 여러분들 페이지 37페이지 같아요. 문자 그리기. 그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하다가 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마캠을 실행을 시켜서,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한 20에서 30 정도. 20에서 30 정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기에서 문자. 여기서 이제 박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영문. 뭐 A, B, C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적어져요. 이게 이제 이거 스틱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ES 버튼 누르고 다시 한번 문자에 들어가서 이제는 트루 타입을 체크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스틱, 하나는 트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글은 이 스틱이 안 돼요. 그래서 한글을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 했을 때는 꼭 트루 타입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한글 적으면, 네, 한글 적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트루 타입은 되는데 스틱으로 해놓고 한글을 적게 되면 오류가 떠요. 폰트가 없다고. 당연히 이제 박스 폰트가 기본 폰트인데 박스로 해놓고 확인한 다음에 클릭하잖아요. 이렇게 뜨니다. 한글, 그 다음에 영어, 아무튼 얘네들이 미국 거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영어하고 숫자가 아닌 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한글 트루로 했을 경우에는 폰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폰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쭉 내리다 보면 폰트가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앞에 골뱅이가 붙은 폰트가 아닌, 골뱅이가 붙은 폰트는 글자가 거꾸로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골뱅이가 안 붙은 폰트 보시면 뭐 궁서체라든지 여러 가지 글씨체가 있어요. 그 글씨체를 원하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경고딕, 궁서, 뭐 그래픽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글씨체가 많죠. 울릉도체도 있고 뭐 많아요. 일단 여기에 있는 글씨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골뱅이가 붙지 않은 글씨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둠체, 궁서체 되어 있는데 궁서체로 하고 나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되죠. 마캠에서 이 글 문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대로 조각할 수 있어요. 조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제품에다가 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이걸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경로 생성할 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문자에서 보시면은 이제 수평 쓰기, 수직 쓰기 뭐 이런 것들은 글자를 쓰는 방식이에요. 수직 쓰기를 체크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써진다는 얘기, 한글 이렇게. ES 버튼 누르고 다시. 그다음에 원호 상단 쓰기다 그러면 얘는 이제 원호의 위에 써지는 거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 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여기 상단에다 쓰겠다. 한글 쓰기 해볼까요? 쓰기 이렇게 해서 원호 상단에 쓰겠다. 그러니까 높이는 20 뭐 이대로 한다고 하고, 원호의 반지름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R 원호의 반지름 체크하시고 이 원호를 선택하시면 이 원호 반지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센터 포인트 찍으면 이렇게 써져요. 그러니까 이 원의 상단에다가 쓰겠다. 약간 좀 뭐 차이가 있는데 이건 글자 폰트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냥 알아서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쓰기는 마찬가지로 밑에다 쓰는 거예요. ES 버튼 누르고 다시 하단 쓰기 체크하시고 센터를 찍으면 이렇게 한글 쓰기 적어지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 체인 상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체인 상단은 한글은 안 돼요. 영문이나 숫자가 되는데 가령 이제 이런 원호 같은 경우는 원호 상단에 쓰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 스플라인 형태로 여러분들이 여기를 따라가면서 글자를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 여기다가 쭉 숫자를 적어볼게요. 쭉 적었어요. 그리고 체인 상단 쓰기 체크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체인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선을 따라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한이 있어요. 영어하고 숫자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문자 쓰기예요. 자, 나선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나선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어쩌다가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나선이라고 하면은 나사선은 원이긴 원인데 Z값이 바뀌는 원 또는 옆으로 퍼져나가는 스프링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우고. 자, 등각 보기 해보겠습니다. 등각 보기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그리기에서 나선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미리 보기가 되어 있는데, 반경이 20이라고 되어 있네요. 20. 네, 최초의 원의 반경이 20이고, 이제 옆으로 가는 피치예요. 평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옆으로 가는 피치가 2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건 정면에서 봤을 때의 피치. 이걸 넣게 되면 위아래로, 이제 피치 값이 발생하는 거죠. 얘도 2로 줘보겠습니다. 2로. 자, 두 개 다 2로 줬어요. 옆으로도 2로 주고, 수직으로도 2로 주고. 그리고 횟수는 지금 피치가 이제 2로 되어 있죠. 위아래로 이제 피치가 2니까. 근데 회전수를 내가 5번 하겠다라고 주고 하게 되면,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센터 포인트 제가 찍잖아요. 찍으면 여기 지금 설정된 조건으로 나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했어요. 여기 그려졌죠. 얘를 정면 보기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위아래로 지금 피치가 2씩 증가하는 거고요. 평면 보기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면 옆으로 가면서 2mm씩 증가하는 거죠. 이게 나선 그리기예요. 자, 나선 그리기를 했는데 지금 CW로 되어 있죠.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그려지는 거고요. 이걸 CCW 체크하시면 반대 방향으로 됩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나선 그리기입니다. 나선 그리기하고 비슷한데 헬릭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조건이 아까 나선 그리기는 이제 피치값, 옆으로 피치, 수직으로 피치 값으로 그렸으면 이 헬릭스 그리기는 각도로 그릴 수 있어요. 경사 각도로. 이게 이제 다르고 이제 똑같이만 주면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얘를 옆으로 좀 이동을 시켜서 비교를 해볼까요? 네, 현재 이 상태에서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다이나믹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체크를 하시고 굳이 여기를 찍을 필요는 없고요. 아무데나 찍어요.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다이나믹 원점, 기준점을 찍고 옆으로 쭉 옮기시면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돼요. 색상 복귀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옆으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거하고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헬릭스로. 그러면 그리기에서 헬릭스 체크하시고, 자, 다시 여기를 찍어볼게요. 자, 찍고 조건 한번 바꿔보면, 처음에 반경이 20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치는 2다. 이게 수직 피치가 되겠죠? 경사각도는 내가 45도를 주면 아까와 똑같아져요. 그리고 회전수를 아까 5바퀴 줬죠? 이렇게. 그럼 똑같죠? 모양이. 근데 아까 그 나선은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옆으로 가는 형태로 피치 값으로 줬지만, 얘는 피치값 동일하게 하면 이제 45도 동일하게 주면 되겠죠. 근데 각도로 주고 싶으면 헬릭스로 그리는 게 편하고, 각도가 아닌 피치값으로 그릴 때는 나선 그리기가 편하고 그렇습니다. 얘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은 아까와 비슷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위치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시작하는 위치가 0도에서 시작하잖아요. 0도에서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위치를 내가 45도에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45도에서 시작하는 위치를 45도에서 시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그 기능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회전시키면 되니까 별거 없죠. 이렇게 해서 헬릭스 그리는 방법을 봤습니다. 자, 도형 요소 수정. 자, 수정이라고 하면은 오토캐드 파일을 불러서 수정하든지 기존에 그려져 있는 걸 수정하는 건데, 언두라고 하는 것은 되돌리는 거죠. 리두는 말 그대로 다시 되돌렸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거. 삭제는 대상을 선택해서 삭제하는 거고요. 딜리트 버튼 누르면 삭제되겠죠. 그 다음 도형 요소 삭제, 그 삭제 기능이고요. 여기 이제 중복 삭제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중복 삭제는 이걸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자, 가령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는데 또 한 번 양 끝점을 찍어서 그렸어요. 또 한 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중복해서 그렸을 때 여기 중복 삭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또는 수정에 삭제에 보시면 중복 삭제가 있어요. 얘를 체크하면 얘가 알아서 지워요. 그러면은 직선 8개가 중복돼서 지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화면에서 요소 개수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시면 4개의 직선이 있다 이렇게 뜨죠. 확인.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나. 자, 이럴 때는 잡아내질 못해요. 중복 삭제로는. 중복 삭제 누르면 중복된 게 없어요. 분명히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어야 되는데, 화면에서 요소 개수를 보니까, 네 개가 아니네. 8개나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체인이 안 잡혀요. 여러분들 쉬프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잖아요. 체인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도중에 쪼가리들 같은 게 있어서 그 단일 대상만 있어야 체인 기능으로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 있거나 그러면 체인 기능이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 경로를 생성할 때 여러분들 이제 작업하기 좀 불편하죠. 얘를 두껍게 해볼까요? 손의 굵기를 좀 두껍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면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약간 그 부분적으로 지금 하얀 색깔로 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나? 갖다 대면 어디는 하얗고 어디는 뭐 이렇게 돼요. 이제 예전에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찾는 기능이라고 보면은 화면에서 끝점 표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점이 많지? 원래 점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로 돼 있다면. 이게 점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끝나는 지점이. 그렇게 해서 찾기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한번 걸러내는 개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find overlap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부로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게 그 설정해 보시면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실행이라고 있어요.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은 이제 뭐 C 훅이라고 그러는데, 커스터마이즈 훅인가 뭐 그래요. 사용자가 이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어떤 기능이 있기는 한데 그 기능을 외부로 지금 아이콘화해서 빼놓지 않은 기능들이에요. 얘를 크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DLL 파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쭉 하면 되는데 찾기 힘든데 여기 파인 오버랩 바로 있네요. 파인드 오버랩 여기다 치셔도 돼요. 검색해서 치셔도 되는데 파인드 오버랩이라고 하는 파인드 발견하다, 오버랩 중복 겹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다 이 말이에요. 중복 삭제는 완벽하게 똑같은 것을 걸러내는 거고, 파인드 오버랩은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그 걸쳐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파인드 오버랩을 여기를 누르면 얘가 중복 확인을 위해서 선택할 범위를 지정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온 모든 대상을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처음, 최종 뭐 찾아가는데 그냥 필요 없이 정리 눌러버리면 얘가 알아서 중복된 부분들에 있는 것을 정리합니다. 즉 삭제하고 없애버리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개의 중복 요소가 있어서 삭제했다 이 말이에요.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눌렀더니 딱히 별 변화가 없네요. 자, 근데 설정에서 그 화면에서 요소 개수를 클릭하잖아요. 4개로 뜨죠. 아까는 8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4개로 뜨죠. 이렇게 해서 체인 잡을 때 Shift 버튼 눌러서 대상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체인이 한 번에 잡힙니다. 아까는 체인이 안 잡혀요. 체인이 안 잡히면 경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락캠에서는 체인 작업이 가장 중요해요. 자, 중복 삭제, 뭐 추가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딱히 특별한 거 없고 되살리기, 뭐 하나씩 되살리기, 요소를 되살리기 되어 있는데 언두 누르면 됩니다. 자, 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긴 한데 오토캐드를 썼던 분들은 오토캐드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헷갈려 하는데 저는 오토캐드보다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트림 기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두 점선에서 연속선을 체크하시고요. 선의 굵기를 좀 두껍게 해서 이렇게 별 모양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그려볼까요? 뭐 대충 그려봤습니다. 자, 그렸고요.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한번 이 대상을 가지고 트림을 해보겠습니다. 수정해 보시면은 트림, 여기 트림 자르기 확장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콘이 지금 이거예요. 이거 트림 자르기 확장. 얘를 체크하시면 자, 첫 번째 있는 것은 트림 한 요소, 두 번째는 트림 두 요소, 세 번째는 트림 세 요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누기, 지우기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점으로 트림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거리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트림 하겠다, 아니 얘는 트림 자르기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이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맨 처음에 있는 거, 얘는 뭐냐면 하나의 대상만 트림하는 겁니다. 하나의 대상만 수정이 되는 거예요. 얘를 체크한 상태에서 내가 수정하려고 하는 대상, 자 그럼 여기서 이 선을 경계로 해서 왼쪽을 남기고 오른쪽을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정하려고 하는 대상을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할 때 경계가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남겨질 부분을 선택합니다. 경계가 얘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남기겠다 했으니까 얘를 선택해야 돼. 이쪽 방향을. 얘를 선택한 것 같고 얘를 선택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얘를 경계로 해서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중에 남겨지는 부분이 오른쪽이 남겨지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선택하면 왼쪽이 남고 오른쪽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를 찍으라 하거든요. 경계를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면 보시면 오른쪽이 점선으로 바뀌죠. 삭제되는 부분이 점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처음 선택한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트림되는 거예요. 이걸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자, 이 대상을 트림을 할 건데 얘를 경계로 해서 트림할 거예요. 근데 남겨지는 위치는 왼쪽 부분이 남기게 하고 싶어요. 오른쪽으로 사라지게. 그러면 트림할 대상 중에 남겨질 방향을 선택하고 경계를 찍습니다. 이게 한 요소예요. 다시 트림할 대상 중에 남겨질 대상, 경계. 이렇게. 트림할 대상 중에 남겨질 부분, 경계 찍고. 이렇게. 이게 한 요소로 트림하는 거예요. 한 요소. 트림할 대상 중에 남겨질 부분, 경계. 이렇게. 하나의 대상이 트림이 되는 거. 자, 트림에서 한 요소, 하나의 요소 트림하는 것 같고요. 두 요소. 두 요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두 개의 대상이 트림이 된다는 게 차이가 있죠. 자, 두 요소를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얘와 얘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왼쪽 밑에 부분 이 두 개를 남기고 이쪽 부분에 있는 것은 다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 여기하고 여기는 남기고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여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은 삭제하겠다. 그래서 선택한 두 개가 삭제가 되는 건데 그게 만나는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처음 선택할 때 선택한 부분이 남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둘을 선택하면 점선으로 표시되는 게 있죠. 그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트림 두 요소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선택하고 선택하면 사라진다. 선택하고 선택하면 사라진다. 이게 두 요소입니다. 두 요소로 트림하겠다. 선택, 선택. 이렇게. 이게 두 요소예요. 자, 트림 세 요소 보겠습니다. 트림 세 요소. 트림이 되는 대상이 세 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가령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그래서 남겨지는 부분이 여기 남겨지고 여기 남겨지고 여기 남겨지고 그 대신에 이 세 개가 교차되는 부위를 경계로 해서 이 부분은 삭제되고 이 부분도 삭제되고 그렇죠. 여기도 삭제되고 여기도 삭제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들은 삭제하고자 할 때 물론 한 요소를 하나씩 삭제하셔도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거죠. 자, 보시면 트림 세 요소를 해놓고 남겨질 부분을 선택을 하는데 양쪽 경계를 선택하고 남겨질 부분 이렇게 양쪽 경계를 선택하고 남겨질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삭제되는 부분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삭제되는 거예요. 이게 트림 세 요소예요. 세 요소. 세 요소로 할 만한 게 또 있나? 여기 있네요. 자, 얘를 한번 해보면 양쪽 경계 그리고 남겨질 부분 이렇게 양쪽 경계 남겨질 부분 이게 세 요소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또 원을 한번 그려보면 자,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렸는데 접원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접원호를 켜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이럴 때 세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 남기고 여기 남기고 여기 남기고 이 부분은 삭제하고 싶어요. 이럴 때 세 요소 기능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트림에서 세 요소를 체크하시고 경계를 선택하고 남겨질 부분을 선택한다.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이거 할 때 세 요소를 하시면 되겠죠. 자, 나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나누기. 자, 방금 우리가 했던 거를 언두를 해볼까요? ES부터 눌러서 언두 쭉 해볼게요. 아니지, 이렇게 해서, ES 했어요. 자, 아까 이제 세 요소를 하든 뭘 하든 했는데, 이 나누기를 체크하면, 교차되는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선택한 부분이 삭제되는 거예요. 가령 아까 세 요소 기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 남기고, 이거 남기고, 이거 남기고, 그 외에는 이제 지워졌잖아요. 근데 한 번에는 안 돼도 나누기로 다 돼요.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교차되는 부위를 경계로 해서 지워지는 거예요. 교차되는 부위를 경계로 해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남기면 되죠. 내가 삭제를 할 때 교차되는 부위를 경계로 해서 삭제가 됩니다. 이게 원래 일자로 하나인데, 하나의 대상인데, 일반 지우기로 하게 되면, 일반 지우기, 삭제로 하게 되면 얘가 통째로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버튼 누르면 삭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나누기 기능 같은 경우는 통째로 삭제되는 게 아니라 교차되는 부위를 경계로 해서 내가 선택한 부분만 삭제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부분만 삭제된다. 그게 달라요. 이건 통짜니까 그냥 지워지는 거지만, 교차되는 부위를 경계로 해서 내가 선택한 부위만 삭제가 된다. 이렇게. 이게 나누기예요. 이게 이전 버전 9.1에서는 없었어요.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X 버전에서는 이게 편해서 웬만하면 이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점으로 트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트림될 지점을 내가 찍어주는 거예요. 점으로. 가령 이제 얘가 있는데, 얘가 그 어떤 경계를 기준해서 트림을 하는 게 맞는데, 경계가 없이 내가 대충 한 이 정도까지 늘리고 싶어요. 그럴 때 점을 선택한 다음에 늘리고자 하는 대상을 찍고, 그 경계 지점을 제가 이제 쭉 찍는 거예요. 이게 선이 있는 상태를 찍으면 그게 줄어드는 거고, 그 확장한 부위를 찍으면 연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부위를 클릭하시면, 여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쭉 이쪽으로 가면 확장이 되는 거고, 선택한 부분보다 길이가 좀 짧아진다 그러면 줄어드는 거고, 늘릴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얘를 늘릴 수도 있고 얘를 여기서 자를 수도 있고, 이게 중심선 같은 거 그릴 때도 편해요. 가령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리고, 여기서 연속선으로 되어 있구나. 이거 끄고 여기서부터 한번 누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려놓고 봤더니 중심선 좀 나와야 되네. 그럴 때 트림에서 점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늘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쭉 늘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점 기능. 내가 임의의 점을 찍어서 그 점까지 늘리는 겁니다. 자, 얘를 선택해서 얘를 여기까지 누르고 싶다. 얘를 찍어주면 이 점까지 늘어나요. 얘를 여기까지 누르고 싶다. 얘를 찍으면 얘 늘어나는 거죠. 또는 이 대상을 여기서 자르고 싶다. 잘라지는 거예요. 이 대상을 여기서 자르고 싶다. 그럼 점을 찍어주면 여기서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경계가 직선이 아니라, 또는 어떤 도형 요소가 아니라 내가 임의의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지점에서 잘린다. 그래서 점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트림에서 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점으로 트림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포인트를 찍어주고, 또는 한 요소, 두 요소, 세 요소 다 그 경계가 되는 대상까지만 되는 건데, 이제 얘기 하다 보니까 특정한 길이값만큼 연장하고 특정한 길이값만큼 자르고 싶다. 그러니까 점이 아니라 내가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으로 자르고 싶을 때, 자, 그럴 때 쓰는 건데요. 가령 여기를 경계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10만큼 연장하고 싶어요. 그럴 때 트림 기능에서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그러면 얘가 체크가 됩니다. 얘네는 다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대상을 찍으면 내가 선택한 대상의 선택한 부위에서 가까운 끝점이 여기 들어간 값만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10이라고 입력했는데 얘를 클릭하잖아요. 10만큼 늘어나요. 클릭을 계속하면 10만큼 계속 늘어납니다. 이렇게. 자, 근데 내가 선택한 지점에 가까운 끝점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를 찍으면 얘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를 찍으면 얘가 늘어나는 거고. 그럼 그걸 경계를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선택한 지점에 가까운 끝점, 위에 부분을 찍으면 위에가 늘어나는 거고, 아래를 찍으면 아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중간하게 가운데를 찍으면 얘가 어디로 늘어날지 몰라요. 그건 내가 가까운 지점, 위를 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트림하고 자르기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작업을 할 때는 다 트림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대상이 수정이 돼서
이제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자르기로 한 상태에서는 원래 있는 대상이 안 없어지고 남아있어요. 가령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확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보면 10mm가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원래 있는 대상은 이거였었는데 10mm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늘어난 부분이 새로 생겨요. 다르게 이렇게.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객체가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원래 있던 건 그대로 두고 하나가 그 변한 만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령 이제 지금 같은 경우 트림을 해볼게요. 트림에서 한 요소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경계해서 트림을 해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르기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트림을 하잖아요. 해도 얘가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어요. 단지 잘린 거예요. 이렇게. 얘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얘를 이걸로 해놓은, 일반 트림으로 해놓은 상태에서는 얘가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자르기로 해놓은 상태에서는 얘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단지 잘린 상태에서 남아있다. 그래서 자르기. 얘는 트림.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트림 기능을 살펴봤어요. 자, 트림 많은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개를 한 번에 트림한다.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직선이, 수평선이 쭉 있는데 그 경계가 되는 선, 얘를 경계로 해서 왼쪽 부분을 남기겠다라고 하시면 오른쪽이 싹 없어져요. 이게 많은 요소를 트림하는 건데 많이 쓸 일은 없겠지만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연속선을 체크하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선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계를 하나 딱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경계로 해서 얘네들을 자르겠다. 오른쪽으로 싹 없애버리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트림, 여기 트림에서 많은 요소, 트림 많은 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체크하시고 하신 다음에 트림 또는 자르기 할 커브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이때 하나씩 찍으려니 귀찮아요. 그럴 때 키보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 점을 찍고 한 점을 찍으면 이 직선과 교차되는 대상이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계를 찍으라고 하거든요. 다 찍었으면 트림 또는 자르기 할 커브를 다 선택했으면 엔터 치고, 그 다음에 경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남겨질 방향, 왼쪽을 남기겠다라고 했으니까 왼쪽 부분을 찍어요. 그러면 오른쪽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많은 요소를 트림하는 거예요. 교차점 분할. 교차점 분할은 교차되는 부위를 자르는 거예요. 가령 이제 우리가 체인을 잡을 때, 이렇게 사각형이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양 모서리에다가 필렛을 줘볼까요? 필렛을 주는데, 얘를, 원호로 필렛을 줘볼게요. 선택하고 하면, 되게 크구나, 이게. 여기를 한 20 정도 줘보죠. 이렇게. 여기를 줬어요. 이렇게 줬는데, 자, 이렇게 줬는데, 우리가 이제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할 때, 쭉 따라서 외곽을, 경로를 생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Shift 버튼 누르고 얘를 찍으면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선택이 안 돼. 그러면 체인이, 공구가 지금 진행을 할 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타고 이렇게 외곽을 돌아야 되거든요. 이게 돌아서 여기 빠져나와야 되는데, 체인이 일로 지나가지 못해요. 왜 못 지나가냐면, 내가 선택한 대상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만. 근데 이건 시작한 대상이 없어요. 이 원이 지금 끝나는 부위가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인이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원을 여기서 잘라져 버려요. 교차되는 부위에서 이 원을 잘라야 된다. 자르는 거죠. 이게 교차되는 부위에서 대상을 자르겠다. 그러면 이게 얘를 선택하고 얘도 선택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교차점 자르기라는 기능을 선택하시고 윈도우로 선택해요. 그러면 지금 선택한 윈도우 안에 들어오는 대상들 중에 교차되는 부위에 있는 것들이 쫙 잘린다는 얘기예요. 엔터를 치게 되면 변화가 없네. 마우스 갖다 대보면 안 잘렸네요. 얘는 잘렸죠. 얘도 잘렸는데 지금 얘가 안 잘렸을 때 안 잘린 것은 대상을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잘리죠. 여기도 지금 얘가 안 잘렸는데 이것하고 이걸 선택하시고 교차점 자르기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잘려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별도로 선택이 가능해요. 아까는 이게 선택이 안 됐었잖아요. 키를 눌러보시면 Alt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체인을 잡아야 될 때 Shift 버튼 누르고 대상을 선택하면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즉, 한 번의 경로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르기 멀티. 이거는 이제 어떤 대상을 자르는 건데요.
얘는 이제 어느 때 쓰냐면 가령 그 스플라인 대상을 자르거나 할 때, 스플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타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타원이라고 하면 타원 그리기에서 되게 크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타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확인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타원인데 얘를 가지고 이제 경로를 생성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얘를 그 직선 형태로 자르고 싶을 때, 그러면 이게 트림에서 많은 요소로 자르기를 체크하시고요. 대상을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잘렸는데 지금 개수를 5개를 입력했거든요. 그래서 5개를 잘린 거예요. 근데 이거 늘리면 이제 잘리는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형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직선으로 자른 거예요. 직선으로 자른 거고 개수가 34개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오른쪽 쭉 가다 보면 여기 원으로 자르기가 있어요. 이게 직선으로 자르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개수로 자르는데. 근데 이걸 원으로 자르면 좀 더 부드럽게 잘립니다. 원으로 잘라볼게요. 원으로 잘랐는데 별 변화가 없네요. 개수를 늘려볼까? 왜 원으로 안 잘리지? 이 원. 직선이 아니고 원으로 자르겠다. 선택하시고, 길이값을 안 내면 공차 범위 안에 들어가나? 0.1 체크하고, 지금, 0.1 공차 범위 안에서 원호 형태로 자른 거예요. 근데 이제 개수로는 33개로 나와 있죠. 지금 이제 아까는 일정한 길이로 해서 잘랐는데 지금 원호 형태로 자르는데 개수가 아까보다 줄었는데도 그 직선 형태로 자르는 것보다 실제 원형에 가깝죠. 거의 근접하죠. 근데 이거를 개수를 33개로 해서 직선 형태로 자르게 되면 이게 그 원래 형태에서 많이 벗어나요. 그래서 경로를 생성할 때 원호 형태로 출력하는 게 직선 형태로 출력하는 것보다 면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블록 수도 그다음 이제 별 차이가 없으면서, 자, 이건 이제 원래 있던 대상의 공차 범위를 입력한 거예요. 이 0.1이라고 하는 공차 범위 내에서 킵을 해볼게요. 원래 있던 거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킵을 체크한 상태에서 직선 형태로 자를 거냐, 이건 직선 형태로 자른 거거든요. 직선 형태로 자르면 이게 갭이 많이 생겨요. 공차 범위 안에 있을 때. 근데 원호 형태로 자르면 갭이 거의 없어지죠. 직선보다는 원호 형태로 대상을 자르는 게 좋다. 즉, 출력을 할 때도 직선 형태로 출력하는 것보다 스플라인을 원호 형태로 출력하는 게 같은 공차 범위 내에서 있었을 때 원래 형상에 근접하게 생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호 형태로 출력한 거거든요. 이거는 직선 형태로 출력한 거고, 직선 형태로 출력하면 갭이 좀 많아지죠. 같은 공차 범위라 하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자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르기인데 직선으로 자를 거냐, 원호 형태로 자를 거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코드를 생성할 때 직선으로 생성하게 되면 33개가 생성이 되죠. 근데 얘를 원호 형태로 생성했을 때, 얘를 이제 공차 범위 안에 얘를 가지고 했을 때, 원호 형태로 했을 때도 같은 33개예요. 근데 원으로 자른 상태에서 원래 했던 것을 딜리트 시키고 확인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잖아요. 그럼 얘는 원호 형태로 출력이 돼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직선으로 출력하게 되면 직선으로 출력이 됩니다. 코드 자체가. 그리고 스플라인 자체, 타원 자체를 그냥 그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출력하잖아요. 얘는 직선 형태로 출력이 돼요. 기본적으로 경로는 G01 직선으로 출력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를 원호 형태로 자른 다음에 코드를 출력하면 원호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모든 대상이 출력되는 코드가 나중에 한번 이제 할 일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걸 원호로 잘라서 출력하시면 경로가 좀 더 부드럽게 생성이 되면서, 기계도 점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면 공차 범위를 아주 작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점 데이터가 엄청 많아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합니다. 자, 치수 도면 요소를 도형으로 바꾸겠다. 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치수를 표시하고 나서 스마트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표시했는데 지금 이거는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경로를 생성할 때 대상 도형을 선택해라, 체인을 선택해라 할 때 이건 체인으로 선택이 안 되거든요. 이건 묶여있기 때문에 도면 요소지, 즉 치수 기입이지, 이거는 도형, 선이나 스플라인이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으로 바꿔주는 거. 그게 이제 그 치수를 도형으로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이제 오토캐드에서는 익스플로러인가 뭔가 폭파시키는 그런 기능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 치수를 도형으로 얘를 체크한 다음에 이 대상을 찍으면 확인하시게 되면 바뀌어요. 갖다 대면 단일로 하나씩 선택이 가능한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Shift 버튼 누르고 대상을 선택하면 한 번에 선택이 가능하죠. 이렇게 선택해서 얘를 경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도 마찬가지고 얘는 선택이 되죠. 그럼 얘를 가지고 경로화할 수 있죠. 양 끝에 보시면은 이제 이 화살표도 이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로따로. 이게 이제 치수를 도형으로 해요. 자, 원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을 자르는 거예요. 원을 자를 일이 있을까? 경우에 따라서 원을 자를 수도 있죠. 이게 원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원을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치수 대상도 지우죠.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원이 있는데, 이건 풀 원이죠. 근데 얘를 나는 그 120도 각도로 해서 3등분 하는 거죠. 다 자르고 싶어요. 그럴 때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배운 것 중에 요소 분할이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많은 요소로 자르기인가?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3등분 하겠다. 대상 선택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얘를 3개로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확인하시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근데 이건 일일이 하나씩 다 찍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근데 그 수정에서 여기 보면 원호 자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이용을 해서 자르고자 할 대상을 한꺼번에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개수를 물어봐요. 몇 개를 자를래? 2개? 3개? 4개? 3개 엔터를 치면 화면에서 끝점 표시해 볼까요? 이게 잘리죠. 끝점이 생긴 거죠. 아까는 끝점이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원호를 자르는 기능이고요. 잘랐던 거를 다시 합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원호 닫기. 얘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 선택을 하고 연결 기능 해도 되긴 되는데 원호 닫기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대상으로 바뀌죠. 이렇게. 닫는 겁니다. 이제 그냥 호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원호 점각도 스케치에서 3.5이 됐든 이렇게 해서 호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으면 얘도 원호 닫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클릭하고 엔터 확인하면 풀 원으로 바뀌어요. 예? 자, 원호 닫기 받고 도형 연결. 도형 연결은 잘랐던 걸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원인데 아까 원을 자를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원호 자르기, 원 자르기 선택하고 개수를 2개 하면 2개가 이게 만들어졌죠. 2개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원호 닫기도 있었지만 여기서 연결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얘를 선택하시고 이게 이제 2개를 대상을 같이 선택하시고 도형 연결 체크하잖아요. 그럼 얘가 하나로 바뀌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리고 직선이 있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도형을 자르겠다. 도형 연결, 교차점 자르기, 많은 요소 자르기, 두 요소 자르기 있는데 대상 선택하고 자를 위치를 찍어주면 2개의 요소로 잘려지거든요. 이렇게 잘랐으면 얘를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형 연결 선택하시고 2개의 대상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하나의 대상으로 바뀐다. 자, 근데 연결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것도 연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과 이것은 연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선으로 연결을 못해요. 이거는 하나의 직선과 직선인데 2개의 벡터 방향이 같아야 되고 시작한 지점이 만나야 되거든요. 얘는 향하는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연결이 안 됩니다. 2개를 선택하시고 연결해 보겠다? 연결할 수 없다고 뜹니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의 객체로 만들 수 없느냐? 그거는 나중에 스플라인에서 우리가 스플라인 배웠나? 배웠구나. 그리기에서 스플라인에서 커브라는 기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한 다음에 대상을 선택하고 이건 체인으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확인하면 이건 하나의 객체가 돼요.
그 대신에 직선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잃어버린 거죠. 얘는. 자, 너브스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브스는 스플라인 도형의 컨트롤점을 수정한다?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전에, 이건 이제 스플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F4를 눌렀을 때 컨트롤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스플라인만 가능하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 점들을 제가 쭉쭉 당길 수 있어요. 이렇게. 원래 직선이었지만 걔를 스플라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점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수정에서 너브스 컨트롤점 수정, 이게 얘를 선택하고 하면 컨트롤점 이게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거 그냥 F4 눌러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너브스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너브스가 아닌 것을 너브스로 바뀌는, 너브스는 스플라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스플라인에서 커브라는 기능으로 얘를 합쳤잖아요. 그거하고 같아요. 얘가 지금, 얘는 원이거든요. 이거 원인데, 얘를 내가, 너브스 전환, 얘를 클릭을 해서 스플라인으로 바꿨을 때, F4를 누르면 컨트롤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쭉쭉 늘리면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스플라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 단순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순화는 뭐냐면 스플라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스플라인 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타원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얘가 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원은 아닌데 얘를 원으로 바꾸고 싶다. 얘는 분명히 원은 아니에요. 원은 아닌데 얘를 원으로 바꾸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스플라인을 원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스플라인 거르기, 이게는 단순화라고 뭐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거르기하고 같거든요. 이게 스플라인을 특정한 공차를 주어서 스플라인의 크기 및 정도를 조절해서 어떤 대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이나 뭐 직선 이런 걸로 바꾸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얘를 바꿔보겠습니다. 수정해서 거르기를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지금 선택한 것을 바꿀 건데, 공차 범위를 입력하시게 되면 그거를 바꿀 수 있어요. 공차 범위를 제가 한 1로, 1이면 좀 작나? 한 5 정도 줘보겠습니다. 5 정도의 공차 범위 내에서 얘를 바꿔라 확인하게 되면 안 바뀌었네요. F4 눌러보시면 지금 바뀌지 않았죠. 근데 얘가 실제 원과 현재 이것과 공차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공차 범위를 크게 줘보겠습니다. 공차 범위 한 10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바뀌네요. 공차 범위를 20 정도 주고 바뀌었죠. 아까는 스플라인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F4 눌러보시면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대상하고 공차 범위 내에서 그거를 바꿔버리는 기능입니다. 아까 이 원과 스플라인의 이제 거리 차이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공차 값을 키워서 바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은 이제 도면을 이제 받았을 때 3D 형상에서 자동으로 도면 추출하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막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3D 형상을 불러온 상태에서 걔를 도면 추출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분명히 원으로 생성돼야 맞는데 걔가 스플라인으로 생성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스플라인으로 생성됐으면은 걔를 가지고 작업을 못해요. 그랬을 때는 얘네들을 거르기 작업을 통해서 스플라인을 다 원으로 바꿔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거르기라고 하는 기능이 쓰여요. 도형 요소 이동 기능, 이동, 평행 이동, 뭐 대칭 이동, 회전 이동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행 이동은 뭐냐면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평면 보기 했을 때 얘를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또는 Z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기 평행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동, 평행 이동 체크하시고,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이동을 할 거냐 복사할 거냐. 이동을 할 거다라고 체크하면 원래 있던 게 없어지고 새로 이동한 결과물만 보이는 거고요. 복사하겠다 체크하면 원래 있던 대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 생성된 게 나타나는 겁니다. 연결이라고 하면은 이제 복사하고 같은데 처음 원래 있던 대상과 새로 옮겨진 대상의 어떤 끝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생성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냥 복사를 체크해 놓고 X방향으로 얼마, 되게 크네요 숫자가.
이렇게 해놓고, 자, X방향으로 100만큼 하게 되면 100만큼 이동한 거고요. Y방향으로 100만큼 하게 되면 100만큼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X로 100, Y로 100만큼 이동한 거예요. Z는 지금 이동하지 않았죠. 그래서 Z값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죠. 근데 만약에 Z값도 내가 바꾸고 싶다. Z값도 바뀌는 거죠. 위로도. Z는 보통 바꾸지 않고 0을 놓고요. 자, X방향으로 200 하게 되면 X방향 200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대상이 그려지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복사를 체크해 주는 거고, 이동을 체크하면 원래 있던 대상이 없어져요. 이렇게. 복사를 체크하면 있는 거고. 그리고 연결을 체크하면 원의 시작점은 0도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원의 시작점, 0도인 지점이 끝점이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생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점이 이 점으로 바뀌었다. 표현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이제 점에서 점으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얘는 이제 거리값을 내가 입력을 하는 거고요. 점에서 점으로 얘를 선택하면 원래 있던 대상의 이 점을 나는 여기다가 보내고 싶다. 이 끝점에다가. 끝점이 안 찍히네요. 여기는 찍히는데, 이게 스플라인이라서 그런가 보다. 여기 끝점에다가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이동 대상을 뜻하고요. 보라 색깔은 이동 결과를 뜻하거든요. 그럼 이동 결과를 여기다가 생성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저 일상에서 찾아보면 자, 그래서 이제 점으로 이게 처음 시작점과 두 번째 점을 이제 선택을 하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거리 각도로 되어 있는데, 거리값과 각도값을 입력해서, 그 거리값이죠. 이 각도값 입력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 이거는 방향을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반대로 하면 왼쪽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미리 보기가 자동 비율로 되어 있는데, 자동 비율을 체크하면 이걸 이동 결과물을 다 포함하는 이제 화면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결과물을 다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이쪽 왼쪽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이 보이는, 양쪽, 오른쪽. 이렇게. 자동 비율. 전체적으로 화면을 보이게 하겠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새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체크하면 새로운 속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색깔을 정의할 수 있고, 레벨을 바꿀 수 있고. 다 하고 나서 내가 바꿔도 되고요. 이게 이제 평행 이동 기능입니다. 자, 평행 이동 3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뷰 간 이동이라고 해서 정면에 있는 것을 평면으로, 또는 우측면에 있는 것을 평면으로, 또는 평면에 있는 것을 우측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도면을 받았을 때, 도면이 이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되어 있는 도면들이 간혹 있죠. 그런 도면을 받았을 때 이동시키는 기능인데, 가령 이거를 평면에다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다가 제가 사각형을 그렸다. 이게 이제 정면에다 그렸어요. 그리고 우측면에다가 다각형으로 이렇게 그렸다라고 치고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 평면에다가 그렸거든요. 평면에다가 평면, 정면, 우측면을 그렸는데, 현재 지금 얘를 나는 정면으로 이동하고 싶다. 지금 평면에 그려져 있죠. 평면에 있는 것을 정면으로 옮기고 싶다. 그럴 때 이동해서 평행이동 3D를 체크를 하시고 대상은 선택되어져 있는 거고, 원래 있던 뷰가 평면이었는데 그거를 어디로 보내느냐? 정면으로 보내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면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평면이었던 대상이 정면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체크하면 원래는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건 이제 기준점인데, 이건 이동하려고 하는 대상 기준점, 여기를 나는 어디로? 원점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체크하면 이 대상이 원점으로 보내는 거죠. 평면에 되어 있는 대상을 정면으로 보내는데, 그 기준점을 여기로 지금 이 부위를 여기로 보내겠다 체크해서 이 점이 일로 간 거죠.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얘를 선택해서 나는 평면에 그려져 있는데 얘를 우측면으로 보내겠다. 평면에 있는데 얘를 우측면으로 보내겠다. 우측면으로 되는 거죠. 자, 보내는데 우측에서 봤을 때 지금 우측면으로 간 거죠. 이렇게 갔는데 기준점 여기를 나는 원점으로 보내겠다. 원점.
지금 평면에 원래 있던 대상을 여기로 보니까 갈수록 커지네요. 이게 평면에 있던 이 지점이 나는 얘를 원점으로 보내겠다. 또는 이 지점을 보내겠다. 이건 다시 이동을 시켜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평면에 있던 것이 우측면으로 갔죠. 자, 근데 이제 평행이동 3D라고 하는 걸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안 쓰는 이유가 다이나믹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다이나믹 이동은 뭐냐면, 이걸 언두를 해서,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지금 보면 이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아까처럼 뷰 이동을 하지 않고, 일단은 이동하려고 하는 대상을 선택을 해요. 하시고, 다이나믹 이동을 체크합니다. 체크하면 이게 다이나믹 축이거든요. 축을 어떤 특정한 위치에다 찍어요. 찍고 나서 이 X, Y, Z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동하는 그 동선이 보여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면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Y라고 하는 이때 클릭을 하시고 대상을 휘면 이게 정면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세워지죠.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이 그 다이나믹 원점을 클릭한 다음에 위치를 갖다 대면 그 지점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이제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9.1 버전 같은 다이나믹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뷰 이동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제 편해졌죠. 적용 눌러주시고 다시 얘를 선택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하나 잡아요. 잡고 이 동선이 보이는 상태에서 X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90도만 돌리는 거예요. 세우는 거죠. 세우고 나서 다시 다이나믹 원점을 찍고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포인트를 갖다 대면 돼요. 여기다 갖다 대든지 여기다 갖다 대든지 여기다 갖다 대든지 딱 대고 그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그 위치로 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측면으로 옮겨진 거죠. 이건. 얘는 정면으로 옮겨진 거죠. 얘는 평면에 그려진 거죠.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대상 도형이 없어서 인위적으로 그냥 그려서 한 건데. 자,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말 그대로 X축 또는 Y축 그리고 특정한 어떤 경사선, 뭐 직선 또는 두 점 가지고 대칭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평면 보기 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F9 눌러보시면 지금 이 X축, X가 0인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대칭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이동해서 대칭이동을 체크하시고 대칭 이동할 대상 선택하고 엔터 친 다음에 X가 0인 Y축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됩니다. X가 0인 Y축 이 X가 0이죠. 0인 Y축을 가지고 대칭 이동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X가 나는 마이너스 50 50 처음에 작네요. 마이너스 200 자, 마이너스 200인 X값이 마이너스 200인 이 Y축 있죠. 이 선을 가지고 대칭 이동하겠다 이 말입니다. 또는 얘를 클릭해서 내가 특정한 점을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점에 지나는 Y축을 가지고 대칭 이동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X축이에요. 근데 Y값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찍으면 이 점을 지나는 X축을 가지고 대칭 이동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얘는 Y축, 얘는 X축. 그 다음에 만약에 직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직선을 선택하겠다 체크하고 내가 이 직선을 찍겠다 그러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하겠다. 그리고 얘는 두 점. 얘를 체크하시고 내가 두 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내가 찍은 두 점을 가지고 형성하는 직선, 가상의 직선을 가지고 대칭 이동하겠다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자동 배열, 뭐 이거 아까 설명했고 세수성 그렇고 그 다음에 노트와 라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얘를 하려면은 제가 노트를 표시해 볼게요. 여기 노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치수 옆에 여기에다가 영문으로 적어 볼게요. KKK100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화살표 선택할 수 있게 확인한 다음에 대상을 찍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커가지고 너무 크다. 좀 줄여야 되겠네요. 이걸 좀 삭제하죠. 삭제하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값이 엄청 커져 있죠. 하다 보면 이게 커져요. 근데 이제 한 20 정도 놓고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치수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치수를 표시하고, 노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대칭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대칭 이동. 자, x가 0인 y축 대칭 이동하겠다. 자, 했을 때 보시면은 KKK100이라고 하는 노트가 있는데요. 그게 KK100이라고 하는 문자가 그대로 왔어요. 이거는 대칭 이동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근데 치수들은 대칭 이동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노트와 라벨 문자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체크를 하면 얘도 대칭 이동이 됩니다. 대칭 이동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는 건데 좀 불편하긴 해요. 문자들 다 바뀌잖아요. 치수선들은 뭐 안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전 이동.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회전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는 건데요. 자, 얘를 언두를 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겠다. 이동해서 회전 이동 체크하시고요. 회전할 대상 선택하고 엔터. 자, 회전을 시키는데 기본적으로는 원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전 중심점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동할 건지 복사할 건지. 그래서 여기다 각도를 45도 입력하면 45도만큼 돌아가죠. 자, 돌아가는데 얘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원점을 내가 여기다 찍겠다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찍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45도만큼 얘를 회전시키겠다 이런. 근데 개수를 입력했을 때 개수를 2개, 3개, 4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지금 회전한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회전이 아니라 그대로 이 형상을 유지하면서 평행하게 옮기고 싶으면 얘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하고 이거는 다르죠. 이거는 회전한 형태고 얘는 그대로 그 형상이 위치만 이동한 거죠. 위치만. 평행하게 그 대상이 이동하느냐 회전한 형태로 이동하느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그 사이사이에 필요 없는 것이 있었을 때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뺀 거예요. 근데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얘를 체크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개수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거를 왼쪽으로 돌았는데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양쪽 한쪽만 이렇게 돌려볼 수 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뭐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배율이동은 이제 확대, 축소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크기보다 작다, 크다 했을 때 일정한 비율로 키우는 겁니다. 배율이동. 지금 여기에서 언두하고 가령 이제 지금 치수가 뭐 16.34가 됐는데 34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얘를 30으로 바꾸고 싶다. 이 크기 똑같은 그 형태대로 해서 이 길이를 3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대상을 선택하시고 이동해서 배율 이동을 체크하신 다음에 복사를 할 건데 기준점 어디로 할래? 기준점을 나는 이 점으로 하겠다. 체크를 하고요. 근데 배율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원하는 치수가 30이었죠. 30 나누기 이 치수거든요. 16.34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1.83599만큼 배율만큼 이동을 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확인하시고 나서 이 치수를 한번 F4 눌러볼까요? 이 30이 아니라 29.998이죠. 그거는 이 수치 자체가 아까 있던 월요 수치 자체가 이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표현하게 돼 있어서 그 약간 어긋나게 되는데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1000분의 2니까 거의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율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원하는 치수 나누기 현재 치수 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확하게 해볼까요? 그럼 다시 해보면 얘를 선택을 하시고 이동해서 배율 이동 체크하고 여기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L이라고 입력하고 얘를 찍으면 이 거리값이 정확하게 찍혀요. 아까는 3334까지만 찍혔지만 지금은 33883, 33888 이렇게 소수점 5자짜리인가? 거기에 기본값으로 찍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원하는 치수를 앞에다 넣는 겁니다. 원하는 치수 30이죠. 30 나누기 이 치수 엔터를 치게 되면 확인했을 때 얘가 F4 눌러보시면 정확하게 30이라는 치수가 나옵니다.
원하는 치수로 딱 이동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셋. 옵셋은 어떤 대상을, 간격을 띄우는 거죠. 띄우는 거. 지금 보시면, 자, 언두하고, 현재 Shift 버튼 눌러서 대상을 선택하면 이것만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자, 선택이 됐는데, 이거를, 외측 또는 뭐 특정한 방향으로, 단일 요소를 옵셋할 때는 이동 옵셋, 얘를 이용을 해서 대상을 선택하고 방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방향을 찍고, 그러니까 옵셋이 됐죠. 지금 25만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내가 5로 하겠다 그러면 5만큼 옵셋이 되겠죠. 이 대상을 이쪽 방향으로 했는데 반대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반대쪽으로, 그리고 또 한번 클릭하면 양쪽으로 이렇게 옵셋 간격을 띄우는 거죠. 거리값만큼. 이게 이제 일반 옵셋 기능이고요. 이 옵셋은 하나만 가능해요. 하나씩. 근데 이거를 연결된 체인으로 선택해서 옵셋하는 것이 이동 윤곽 옵셋이라고 합니다. 이걸 체크하고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하시게 되면 안쪽으로 할 건지 바깥쪽으로 할 건지 거리값은 내가 얼마를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깥쪽으로 되어 있죠. 이걸 안쪽으로 하면 안쪽으로 됩니다. 양쪽으로 되어 있죠. 한쪽으로만 하면 한쪽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할 건지 이렇게. 그래서 공구가 지나가는 어떤 영역을 표현을 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외측으로 지금 옵셋을 했는데 옵셋을 할 때 이 모서리가 지금 이제 라운드로 되어 있죠. 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각지게 이게 처리할 거냐 그걸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여기서 처리합니다. 모서리 처리, 안함을 체크하면 각지게 표현이 되고요. 전체나 샤프로 됐을 때는 원호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샤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샤프는 135도를 경계로 해서 사이각도가 135도보다 큰 각도는 각지게 하고 작은 각도는 라운드지게 처리하는 게 샤프입니다. 이게 이제 옵셋인데 지금 보면 여기 값은 평면에서 옵셋이에요. 얘를 돌려보시면 Z축 방향으로 없죠. 근데 Z축 방향으로도 옵셋하고 싶으면 얘를 체크해서 입력하시면 Z축 방향으로도 옵셋이 됩니다. 위로도 옵셋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투영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이긴 이동인데 투영을 한다면은 Z값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Z값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얘가 이제 평면에 그려진 형태잖아요. 이렇게 평면에 그려져 있는데, 근데 좌표가 안 보이니까 헷갈리네요. 자, 원점이 여기가 있죠. 자, 근데 얘가 지금 돌려보시면 Z가 0인 부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Z값이. 근데 얘를 Z로 10만큼 옮기고 싶어요. 그럼 물론 평행이동을 해도 되는데요. 대상을 선택하시고 이동해서 투영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도 투영이동이 있고요. 여기도 투영이동이 있어요. 이거 같습니다. 두 개는. 이동해서 이 투영이동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동해서 투영이동을 체크하시면 Z값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Z값을 20이다 하면 20만큼 올라가요. 자, 얘를 30이다 그러면 30만큼 올라가죠. 이렇게 0이다 그러면 0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마이너스 5다 그러면 마이너스 5로 내려가는 거죠. Z값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Z값을 그냥 그 방향으로, 지금 작업 평면이 평면이죠. 평면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 옮기는 건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특정한 그 평면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이동을 할 때 연결 기능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체크해서 얘를 마이너스 한 20만큼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이제 투영 이동을 하는데 그 연결 기능을 체크했기 때문에 이동하려고 하는 대상의 끝점에서 이동 결과의 끝점으로 선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색상 복귀를 해서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입체 형상으로 바뀌었죠. 평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데 이걸 등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 끝점을 연결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연결된 것처럼 3D 형태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얘를 이동을 시켜 볼 건데요. 이동해서 투영 이동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거는 입체 형상으로 보이지만 얘를 그 특정한 평면에다가 그냥 투영을 시켜버리면 이게 평면화가 돼요. 입체가 평면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50만큼
올리겠다 하면 일단은 여기 이동만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복사를 하게 되면 원래 이랬던 것이 이동을 체크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평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만 만들어진 거예요. 투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유리 창문을 통해서 밖을 봤을 때 유리 창문에다가 밖에 보이는 윤곽을 선으로 스케치한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이게 투영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복사를 체크하면 원래도 있는 상태죠. 연결 이제 안 쓰고. 이렇게 해서 평면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평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XY 평면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얘를 체크해서 평면을, 지금 XY 평면이 아니라, X가 0인 우측면에다가 옮기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우측에서 봤을 때의 모양 형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우측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얘를 우측에서 봤을 때, 우측에서 보게 되면, 우측에서 이렇게 쳐다본 모양에서 보이는 윤곽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평면화해서 모양이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를 표현할 때도 간혹 쓰기도 해요. 그죠? 어떤 그 평면을 잡아서, 얘를 만약에 내가 정면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정면은 XY, Y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평면이죠. 이거 체크하고 Y 값을 내가 50만큼 하겠다. 그러면 50인 이 평면에다가 얘를 투영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Y가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평면에다가 얘를 투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형상을 투상을 할 때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곡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곡면에다가도 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곡면이 없는데,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평면 보기를 해서 스플라인으로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평면에서 그렸습니다.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등각 보기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때 얘를 틀어보시면 이렇게 되겠는데,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드래프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데, 이건 이제 3차원에서 설명하는 건데, 얘를 가지고 일단 곡면을 만들어 볼게요. 반대로 해서 곡면을 만드는데, 키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면이 있어요. 이 면에다가 이 커브를 투영을 시키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얘를 회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회색으로 바꿔서. 자, 그러면 현재 보이는 이 대상을 이동해서 투영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곡면에다가 투영을 하겠다. 그 곡면을 선택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투영을 할 수 없다라고 뜨는데, 이게 지금 이제 뷰 방향이 평면이라서 그러는데요. 뷰 방향을 정면으로 바꾸면, 작업표면 정면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정면을 바꾸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곡면에다가 내가 원하는 형상을 투영을 한 거죠. 곡면에다가 투영을 한 거예요. 평면에다 투영한 게 아니라, 지금 곡면에다 투영을 하는 경우죠. 3차원 작업할 때, 바로 이런 기능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곡면에다가 대상 도형을 투영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이걸 또 반대로 응용을 해보면 얘가 없다라고 치고 삭제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이동 대상만 Alt-해서 볼까요? 현재 이거는 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게 이 형상이 평면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대상을 평면화를 시킬 때도 쓰입니다. 이동해서 투영 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선택하시고, 얘를 Y가 0인 이 평면에다가, 이게 평면이죠. 이 평면에다가 투영을 하겠다. 체크하면 이렇게 됩니다. 평면화가 된 거죠. 평면이 아닌 대상을 가지고. 평면이 아닌 대상이죠, 얘는. 근데 그거를 평면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럴 때도 쓰입니다. 선형배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형배열은 이제 평행이동 기능을 양쪽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평면 보기에서 일단은 얘를 지우고, 얘가 이제 정면에 그려져 있긴 한데, 얘를 이동해서 정면을 평면으로 바꾸겠다 해서 이동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평면으로 옮겨졌죠. 색상 복귀하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 대상이 있는데 얘를 이동해서 선형배열 체크를 해서요. 자, X방향으로, 이게 이제 각도가 0이니까 X방향이죠. X방향으로 25. 그 다음에 Y방향으로는 이제 각도가 90도 되어 있으니까 Y방향이죠. 그래서 하겠다라고 체크하고
개수를 키우면, 여기도 이제 키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간격을 좀 키워보시면 50이라고 입력하고, 자, 이렇게 이제 선택한 대상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한꺼번에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동을 시켰을 때 나는 가운데 형상이 필요 없다. 그러면 빼기를 눌러서 이렇게 솎아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외곽에 있는 부위만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형 배열이에요. 선형 배열. 특정한 방향으로 개수를 여러 개를 만들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롤은, 롤 케이크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평면화되어 있는 것을 마른 거예요. 말아서, 말았던 걸 다시 또 평면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상의 원통, 실린더, 가상의 원통의 특정 평면 도형들을 말거나 또는 가상 원통에 말린 도형들을 특정 평면으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대상 도형들을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이 롤 기능은 부가축에서 많이 씁니다. 예, 부가축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머신센터에서는 A축을 부가축으로 쓰고 있고, 선반에서는 텀밀 같은 데서 이제 부가축을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통, 가령 여기다가 제가 사각형을 그려볼까요? 사각형을 사각 형태 그리기로,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는데 X 방향으로 100,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뭐 20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100이고 Y 방향으로 20만큼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그린 다음에 현재 얘를 원통에다가 말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동해서 롤 기능을 선택하신 다음에 하려고 하는 대상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동 복사를 하겠다.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평면화 되어 있는 것을 위로 올리니까 위에는 말려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말려 있는 대상을 밑으로 내리니까 평면화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면화되는 걸 말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는 게 맞고, 그 다음 회전축을 뭘로 할래? 지금 현재 회전축을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말고 싶어요. 그러면 Y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CW, 시계 방향으로 할 거냐, CC를 반시계 방향으로 할 거냐 되어 있는데, 일단 시계 방향으로 하겠다 체크를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통의 지름을 얼마로 하려냐 물어보는데,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L, 요소의 길이, 이게 이제 지름을 얘로 하겠습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려요. 지금 가상의 원통에다가 얘를 만 거예요. 많은데 항상 모든 각도는 0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0도 방향에서 지금 본 거예요. 이거를. 각도가 0도인 지점에서 지금 본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얘를 우리가 지금 평면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90으로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게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90도 입력하잖아요. 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상의 원통에다가 얘를 그대로 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려있는 걸 다시 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CW 시계 방향으로 해서 가상의 원통 100이라고 하는 직정이 100인 원통에다가 0.5라고 하는 것은 직선을 만다는 얘기는 일정하게 이제 쪼개서 생성을 하거든요. 그때 그 쪼개는 그 각도 공차값이에요. 이거는 이제 원통에다가 하기 때문에 원형 각도값, 각도 공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치는 이제 뭐 90도, 마이너스 90도 입력하면 이제 마이너스 90도인 위치. 평면에서 딱 봤을 때 딱 가운데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평면화 되어 있는 걸 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된 형태를 뭘로 할 거냐? 스플라인으로 할 거냐? 스플라인 또는 직선이나 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점으로 할 거냐? 선택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색상 복귀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평면화 되어 있는 것을 원통에다 만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평면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원통으로 되어 있는 걸 평면화 시킬 수 있다. 우리가 경로를 생성할 때 부가축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얘를 가지고 윤곽 가공을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이렇게 말 수 있습니다. 경로화를 시켜서. 그러면 A축이 형성되는 또는 B축이 형성되는 경로를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롤 기능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원통에 이렇게 말려진 상태에서는 경로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얘를 평면화를 시킨 다음에 경로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경로를 다시 말겠다라고 하는 부가축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려서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럴 때에는 롤 기능이 필요해요.